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입니다. 신성호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한민국 안보정책.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소 그리고 전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호 저자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한반도의 주요 전쟁 그리고 지정학 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떤 안보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나라의 위치, 지정학에 따른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먼저 목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부 전쟁 1장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까? 요새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들은 다들 안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뭔지 모를 긴장감이라는 게 항상 있었는데 전역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사회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렸죠. 대부분의 국민분들은 민방위 훈련을 해도 이게 전쟁을 대비한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시 중의 국가라는 걸. 맞겠죠? 전시 중이죠. 아직 종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이기 때문에. 2장 한국전쟁 왜 끝나지 않은 전쟁인가? 3장 북한의 코피 전략이 통할까? 이 코피 전략이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4장 북한은 핵전쟁을 일으킬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핵전쟁.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핵이잖아요. 가장 원초적으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핵. 5장 전쟁에 법이 통할까? 전쟁을 일으켰다는 건 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겠죠.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법을 지키려고 했다면 주먹이 날아가지 않겠죠. 주먹이 날아갔다는 건 이미 법은 그래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싶네요. 6장 21세기 테러와의 전쟁. 테러. 요즘 테러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진 않지만 테러 예고 때문에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테러.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간과한 게 있었다면 테러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혹은 특정 어떤 뭔가를 위한 거라고 했을 때 일어났었네요. 테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해야겠다라고 예고글을 올린다든지 혹은 갑자기 묻지마 그런 사건들 길거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 테러를 당하시기도 했죠. 그걸 테러라고 봐야 할까요? 전 테러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테러의 정확한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시기도 했고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우리나라도 7장 21세기 총성 없는 전쟁 8장 21세기 미중 우주 패권 경쟁 우주에 관한 것들 조금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주에 관한 뭔가 일들이 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9장 터미네이터가 나올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 같습니다. 터미네이터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2부 평화 1장 총이냐 버터냐 뭐 당근이냐 채찍이냐 뭐 이런 것일까요? 2장 국가 안보 전략의 최고 담당자는 그러게요.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한다면 국정원일까요? 국정원이 맡고 있는 건가? 3장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 전략은? 미국의 군사 전략. 저는 미국의 군사 전략도 궁금하지만 미국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 편을 들어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4장 한미 동맹은 영원할까? 바로 나오네요. 네, 한미 동맹이 영원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믿으시면 안 되고 좀 검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중일이 어떤 경제 규모로만 봤을 때겠죠? 경제 규모가 군사 국방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한중일을 합하면 미국과 유럽을 합한 규모를 능가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한중일은 서로 싫어한다. 서로 미워한다. 서로 무시하고 그래서 쟤네들이 힘을 합할 일은 없다. 뭐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한중일이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서로 뭉치지만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따져봤을 때 지정학적으로 본다면 한중일이 힘을 합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기는 해요. 한중일은 붙어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은 서로 떨어져 있고 어쨌든 떨어져 있는 편이죠.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니까. 근데 한중일은 뭐 동해, 뭐 남해 이 부분만 건너면 서로 금방금방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죠. 중국과. 물론 북한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한중일이 힘을 합하면 과연 어떤 세계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합할 일이 없다. 서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참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인가 싶고요. 5장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려 볼까요? 6장 대북 제재냐 당근이냐 7장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안보 위협은?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 밑에 장 밑에 있는 절들의 제목들을 같이 소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안보 위협은 1. 베리부잔과 안보 개념의 확장. 베리부잔은 인물이시겠죠? 2. 기후변화와 21세기 환경안보. 3. 초저출산, 초고령화와
21세기 인구 안보. 4. 한국의 인구 절벽과 국방. 자, 기후변화, 환경에 관한 안보, 그리고 인구에 대한 안보, 저출산, 고령화, 한국의 인구 절벽과 국방의 연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결국에는 초고도화된 무기를 통해서 안보를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초고도화된 무기 체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겠죠. 8장, 한국 국방의 미래는? 한국 국방의 미래. 터미네이터? 네, 저자분이 목차에서 잠깐 언급하셨던 터미네이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까요? 군사혁신 성공 실패 사례, 21세기 한국의 군사혁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목차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지정학적 평화를 위한 한국의 앞으로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들어가는 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한국은 마치 안보 문제의 백화점과도 같다. 근세 한국인들의 삶은 항상 전쟁 위협에 시달렸다.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 위치한 한반도는 19세기와 20세기 대륙과 해양의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주요한 세력 쟁탈의 대상이 되는 비극을 겪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의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안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굳어진 남북의 군사 대결은 한반도 전쟁 위협과 이를 둘러싼 각종 안보 문제를 한국민의 일상 현안으로 만들어버렸다. 정치면에서 동맹과 남북관계, 경제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회면에서 통일과 반공 등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안보와 관련된 현안이 항상 핵심 화두로 등장한다. 전쟁, 국방, 동맹, 핵과 억제, 경제 제재, 안보 전략, 민군 관계 등과 관련된 논쟁이 한국인의 일상에서 매일 벌어진다. 최근에 불거진 사드 미사일 방어, 북핵 개발과 확장 억제, 미중 경쟁과 한미 동맹을 둘러싼 논쟁 등 매우 전문적인 안보 현안이 매일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가장 비근한 예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중요한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나 이해가 종종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 혹은 감정에 사로잡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게 된다. 돌이켜보면 이는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한 지나친 피해의식이나 선입견이 작용한 측면이 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항상 불안한 한국인들은 가깝게는 일제 침략과 한국 전쟁 시 중국의 개입을 포함한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에 대한 기억이 유난히 강하다. 흔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과거 수천 년의 역사에서 한반도가 최소 수백에서 1000회가 넘는 외침을 당하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록을 자세히 따져보면 지난 2000년간 한반도가 심각한 외적의 침략을 당한 횟수는 고작 80여 회라는 분석이 있다. 반면에 항상 평화를 사랑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광대한 남의 영토를 접수하여 왕국을 수립한 광개토 대왕이 역사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도 우리의 모순된 현실이다. 21세기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면서
평화 헌법과 반전 여론이 어느 사회보다 강한 세계 최고령의 노인 국가인 일본이 한반도를 재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불안해한다. 이렇듯 한국인은 항상 전쟁의 공포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의 불안과 달리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한류와 더불어 한국의 밤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그렇다. 대한민국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아닐까? 핵을 개발하는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제외하면 미국처럼 총기 사고로 매년 수만 명이 죽는 일도 없고, 프랑스나 독일, 영국처럼 유럽 인근에서 퍼져나오는 난민이나 테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일본처럼 대규모 지진이나 쓰나미의 위협도 적지 않은가. 그렇다고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개도국처럼 내부 인종 갈등이나 종교적 분쟁에 의한 내전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서울 불바다와 핵전쟁 불사를 운운하는 북한과 대면하고 살아야 하고, 실제 북한의 무력 도발이 종종 벌어지는 현실이 있다. 그러나 거꾸로 북한 위협만 잘 관리하면, 혹은 북한과 제대로 평화적 관계만 수립할 수 있다면 한반도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은 좀 공감합니다. 네, 북한이 있음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네, 북한을 또 잘만 관계를 유지한다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현재 이득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있기는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든자 갑자기 흥분했어. 한 가지 정도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너네 돈 이만큼 내놔, 너네 이만큼 군사 지원해 라고 했을 때,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북한도 관리해야 하고, 그래서 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북한 핑계대기. 그런 것들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에 관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안보 정책이 대중의 감상적 접근을 자극하는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특정 안보 이슈나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되지 못한 현실도 그 책임이 크다고 느꼈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프로이센의 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이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현실에서 혼동되거나 뒤섞인 개념이나 생각을 명쾌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념이나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명쾌하고 쉬운 답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이론은 특정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나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 자세한 길을 인도해 주진 않지만, 엄청난 분량의 현상이나 그 관계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여 더 수준 높은 영역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이 책은 크게 세 독자층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째, 안보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이 분야의 전공자에게 안보와 관련된 기본 이론을 정리하여 설명코자 한다. 흔히 이론은 학문적이고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안보 이론을 접하는 초기 전공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렵고 난해한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원래 이론의 목적은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명쾌한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이다. 남마처럼 얽힌 한반도의 복잡한 안보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둘째, 안보를 담당하는 정책 결정자와 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언론을 포함한 여론 주도층이다. 안보 정책의 시작은 선택이 어려운 현실을 잘 분석하여 여기에 맞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정책 수단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 현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하는 것은 안보 정책의 기초 작업에 중요하다. 또한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 검증할 수 있는 언론이나 기타 관계자들에게도 이러한 분석틀은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셋째, 일반 대중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안보 논쟁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일상사로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안보 정책의 논쟁과 토론은 대중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한다. 비록 정책 전문가나 안보 전공자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대중의 안보 현안에 대한 올바른 기본 지식과 인식은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정책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안보 문제를 전쟁편과 평화편으로 크게 구분하여 중요한 현안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구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주제별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의 이론이나 저수를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다. 이들 이론이나 학자의 선정은 저자의 자의적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소개되는 이론은 국제 정치와 안보 관련 주류 학계의 전공자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단 지면의 제한으로 이들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세부적인 논쟁이나 비판을 함께 소개하지 못하는 한계를 밝혀둔다. 저자가 설명하는 이론이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였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저자의 책임이다. 그 대신 이에 대한 건설적인 문제 제기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동시에 저자가 소개하는 이론의 해석이나 관련한 정책적 함의에 대한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론이 실제 적용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이론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최근에 새로이 떠오른 일부 주제는 주요 정책 문서나 보고서, 뉴스 자료들을 이용하여 주요 쟁점이나 흐름을 소개한다. 세 번째로, 이론과 국제적 사례가 한반도의 실제 안보 현안이나 정책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의 각종 안보 문제를 관련 이론을 통해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지 논의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정책 논쟁, 비판과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 기꺼이 환영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많은 분량과 거친 이 책의 초고 내용을 검토하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준 고려대학교 이동선, 명지대학교 정성철, 해군사관학교 임경한, 육군사관학교 양희용 교수께 감사드린다. 독자를 가르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 책을 쓰라는 같은 대학원 조영남 교수님의 말은 책의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원고의 감수 과정에서 여러 도움을 준 나지원, 김선진, 이한준, 박재수 박사 조교와 신홍중 석사 조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책의 출판을 선뜻 결정한 21세기 북스 출판사와 실무를 맡으신 양은영 팀장, 서진규 PM께도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오랜 시간 더딘 책 작업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2025년 5월 관악에서 신성호. 네,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저자분의 글이 아니었나 싶은데, 독자를 가르치기보다 지식을 전하는 책을 쓰라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조영남 교수님의 말. 너무 좀 따뜻하네요.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삶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풍요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 밝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악에서 신성호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지금 관악에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집필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확실히 이 책이 지정학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본인의 위치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저자님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목차 소개해드리면서 전쟁하면 요새는 핵이 생각나잖아요. 네. 저도 핵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핵을 5장,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소개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5장,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한가? 북한의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절대적 힘, 즉 핵무기가 일방적인 무력 통일을 위한 선제 공격 수단이 아니며 꼭 필요한 방어적 차원의 자위권에 지속하는 정당 방위력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진 않을 것이며 이를 나약성으로 오판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은 이것이죠. 핵은 내가 누군가를 침범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야. 누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함이야. 쳐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으로 내가 위협을 하기 위함이야. 그런데 나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아주 힘있고 단련된 주먹을 한 방 갖고 있거든. 내가 이걸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약하다고 판단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겠죠. 되게 초딩적인 비유였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사용해서 남조선 영토를 평정할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김정은은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 것이고 미국에는 상상하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선되면서 북미 간의 새로운 정상의 외교가 예상되기도 한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보다 핵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미국 초야에서 등장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실질적 핵 지위가 인정되는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확장 억지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도 독자 핵무장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그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핵 균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한국과 사드 문제로 갈등을 겪은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바야흐로 21세기 한반도를 거세게 덮치고 있는 미중 경쟁의 파고가 동북아의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지 모두가 주목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냉전기 핵 억지와 유럽의 확장 억지 논쟁, 핵 억지와 미사일 방어의 모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 사례를 통해
한반도 핵무장의 딜레마와 그 의미를 살펴본다. 냉전기 확장 억지 논쟁. 확장 억지 혹은 핵우산이란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가지지 않은 동맹국에 핵을 가진 공동의 적국에 대한 핵 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핵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엄청나게 센 주먹을 갖고 있어. 근데 얘는 몸이 약해. 나랑 친해. 내가 얘를 보호해주고 싶어. 그래서 다른 주먹 센 애한테 야, 너 내 친구 괴롭히지 마. 약간 이런 걸까요? 네. 나는 유단자야. 내 친구는 마르고 힘이 없어. 근데 다른 깡패 같은 애가 내 친구를 괴롭히려고 하면 나 유단자야. 조심해. 이런 거군요. 이것을 핵 억지라고 한다. 즉 핵을 가진 적국이 핵을 가지지 않은 동맹국에 핵이나 여타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면 자신이 공격당한 것과 같이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너 건들지 마, 내 친구. 네, 이것이죠. 이는 곧 공격당한 동맹국을 대신하여 핵공격을 포함한 보복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적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쉽게 감행치 못하도록 억제하는 확장된 핵 억지 효과를 가진다. 근데 이거 지금 읽다 보니까 만약에 나를 보호해주기로 했던 이 유단자 친구가 깡패랑 친해지면 어떡해? 난 누가 보호해주지? 이렇게 되면 좀 골치가 아파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 군사 10위권 내에서도 꽤 상위권에 올라가 있잖아요. 힘을 기른 것 같아요. 야, 제가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 나도 뒤에서 뭔가 나만의 한 방은 준비해야겠어 하고 뒤에서 꾸준하게 헬스장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불안했던 거지. 잘했다. 그런데 확장된 핵 억지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네, 바로 이어지네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바로 이거죠.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핵 보유국이 자신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와의 핵전쟁 위협을 무릅쓰고 동맹국의 보호를 위해 핵공격을 감행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상호 확증 파괴 개념에 기반하여 수천 발의 핵무기로 공포의 핵 균형과 억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문제는 소련의 대규모 지상군 위협에 직접 노출된 서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방어였다. 소련이 서독이나 프랑스 같은 나토 동맹국들의 대규모 전차군단을 동원한 재래식 지상 공격을 감행하거나 국지적인 핵공격을 하는 상황이 제기된 것이다. 미국이 이에 대해 소련과의 핵전쟁을 무릅쓰고 핵을 포함한 보복이나 지원 공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나토 동맹국들은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실제 1961년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유럽의 군사 위기가 발생하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미국이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의지가 있는지에 물어보았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와 냉전이 시작되자 서방의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나토 동맹을 결성하여 대항한다. 그런데 스탈린 체제에서 군사력을 급속히 건설한 소련의 재래식 전력이 나토 군사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가뜩이나 전후복구에 힘쓰던 유럽의 나토 동맹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냉전 초 대소련 봉쇄 전략을 위해 군비 확장을 추구한 트루먼 행정부는 이후 한국전쟁 등을 치르며 과도한 군비 지출을 하게 된다.
새로이 들어선 아이젠하워 정부는 당시 어려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줄여야 했다. 소련이 대규모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로 응징하겠다는 뉴룩 전략을 채택한 배경이다. 유럽 최전방의 재래식 무기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1954년부터 유럽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본격 배치한다. 1960년대 말까지 2,500개에 달하는 전술 핵무기가 유럽 지역의 핵 공유의 형태로 전진 배치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나토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 불균형을 핵무기로 보완한다는 전략은 소련과 전면 핵전쟁 가능성을 초래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 동맹 간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를 놓고 동맹 비용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억지를 핑계로 자신들의 재래식 전력 확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1957년에 수립된 나토의 기본 전략은 소련이 군사 도발할 경우 그것이 핵을 사용한 것이든 아니든지에 상관없이 핵무기로 대응할 것을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케네디 행정부는 무조건적 핵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서는 정책을 추구한다. 1961년 새로이 취임한 케네디 대통령은 창설 12주년을 맞는 나토의 군사위원회 연설에서 유사시 유럽에서 벌어질 군사 충돌이나 개전 초기에 처음부터 전면적 핵 사용에 의지하는 전략은 매우 무모하다고 선언한다. 대신 핵 사용의 기준을 높여 상황에 따라 시간을 벌고 실제 핵무기의 사용 없이 제한적인 재래식 전쟁으로 종결될 가능성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것은 결국 나토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케네디 행정부의 막나마라 국방부 장관은 나토의 대량 핵 보복에 기초한 억지 전략에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대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한 핵 유연 반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맥나마라 장관은 비용과 효율성, 신뢰성 면에서 기존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공군 중심 전략 폭격기를 이용한 핵무기 체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맥나마라는 신기술인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에 중점을 둔 새로운 핵 전략을 추구하였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잘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잘해서 탈이죠. 너무 잘해서 탈인데 아직 미국은 안 닿지 않나요? 네. 제가 알기로 5,000km였나? 우리나라 지금 가는 그 사거리가 미국이 닿지는 않는데 미국 서쪽에 네. LA 쪽은 다 하려나? 모르겠네. 곧 닿지 않을까요? 네. 곧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맥나마라의 우려는 만일 유럽에서 베를린 봉쇄 같은 군사위기나 재래식 무력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이나 전술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나토의 전략이 너무 위험하다는 문제를 직시한 것이었다. 최근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무기들 팔아서. 이것인 것 같아요. 유럽들도 자국들이 그동안은 뭔가 국방비에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대충 자신 국방비 대신에 나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국만 믿고 국방비 예산을 다른 곳에 써서 경제 발전도 하고 뭐 복지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긴장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미국이 안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야, 안 도와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우리도 야 집에 뭐라도 사놔야 될 거 아니야. 방망이라도 야구 방망이라도 하나 사러 가야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 탱크 사가고 전차 사가고 탱크는 정말 옛날식 표현이네요. 네, 각종 전차, 포 네, 사가서 가고 있죠. 신나게 쇼핑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주식 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전 못 샀네요. 아,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주섬주섬 이제 슬쩍슬쩍 하나씩 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도 네, 또 우리나라의 무기가 각광을 받는다는 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하여튼 뭐 하면 잘하는데, 그죠? 참 놀랍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네, 겪었던 그 경험치로 인해서 좋은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토가 또 산을, 우리나라의 그 산맥이 쫙 동서로 갈라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극한의 상황이다 보니까 탄생할 수 있었던 무기들도 많이 있죠.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데, 정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에 단군 할아버지는 왜 털을 잡으셨을까? 제가 그냥 상상해 본 건데, 단군 할아버지는 뭔가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석유를 택할 것인가, 물을 택할 것인가. 우리나라 물 좋잖아요,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석유가 중요하냐, 물이 중요하냐. 물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왜 물을 택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물이 정말 중요한 전략 자원까지도 갈 겁니다. 물은 계속 오염되고 있고, 그리고 바다도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군 할아버지는 아마 F가 아니었나. T는 아니셨을 것이었다. 네, T였으면은 석유를 택하셨겠죠. 하지만 단군 할아버지는 F셨기 때문에 산과 물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반해 이곳을 택하셨다. 이게 제 상상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좀 소개를 해볼게요. 조금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책의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다행히 현재 세계 최강의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은 견고하다. 미국의 핵과 군사력은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한미동맹 체제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도발은 주한미군의 자동 개입 조항에 따라 억지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적인 남침을 강행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핵공격을 감당할 능력은 더욱 미미하다. 북한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보복 의지가 확실하다면 북한의 재래식 남침과 마찬가지로 핵공격에 대한 억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 핵을 억제하는 핵우산 혹은 확장 억지가 작동하는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억지력이 보장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미국이 안 쏴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망했어. 만약에 핵무기 맞아서 초토화됐어. 근데 미국이 안 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쏴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제 상상입니다. 또 그동안 미국이 한다 조심해 라고 했는데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가 뭐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네 안 되어 있네 이 문제 때문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곤란했다, 혹은 뭐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만,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걸
계속해서 또 반대해 왔죠. 러시아가. 반대하다가 들어가? 나도 들어갈래. 하여튼간 되게 웃긴 동네예요. 그 동네가. 아무튼 그것들을 보더라도, 그런 사태들을 보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을 맞으면 미국이 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걸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 미국이 힘을 너무 안 보여줬다. 진짜 미국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생긴다면 쏘는 게 맞을 것이다. 좀 이제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야, 나 미국이야.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쏠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걸 쏘긴 쏘는데 위치가 딱 좋다. 북한이면 딱 좋다. 북한 어차피 골치 아팠고 때려버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정리해주고, 그리고 북한 바로 위에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이 핵 맞는 거 보면 좀 쫄깃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안 쏠 이유가 없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없겠죠, 이미. 우리나라가 핵을 맞았다면 저는 없겠죠.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쏠 것 같기는 해요. 북한도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우리가 한국을 쏘면 그래, 우리도 한 대 얻어맞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의 갑자기 급 종료. 오늘의 책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이었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거는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의 어떤 관심을 끌어당기는 책이었습니다. 요새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꼽는다고 해요. 이공계 분들은 또 엄청나게 계산적이고 좀 명확한 두뇌를 가지셔야 한다면, 문과생들은 상상하잖아요. 저처럼요. 저처럼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상상하는 두뇌를 좀 요구한다고 합니다. 좀 너무 애석하게도, 좀 씁쓸하게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들은 AI가 지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AI를 비판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문과적 사고를 지닌 그런 인재들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정말 인간이 호기심과 상상이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될까요? 물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말 많은 이과생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자, 여러분, 저는 참고로 상상과 감성을 동시에 지닌 NF 끝자리가 NF입니다. NF. 중간자리죠. 중간자리가 NF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누가 써줄 것 같지는 않네요.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 받기를 항상 기원드립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 국가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놀랍지 않은 정도예요. 이미 전쟁 중인 상태에 놓인 국가들도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 물론 매우 훌륭합니다만, 이 국제 정세를 잘 고려해서 대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이 책을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듣고 나서 좋은 것 같아서 구매하셨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 권이라도 책을 저의 소개를 통해서 보셨다는 게 이렇게 나 보람되고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책을 통해서 항상 풍요롭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